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 시간에는 기사,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 및 또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동안 산업인력공단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 또 기술사까지 또 산업위생관리 기사, 산업기사 문제 출제와 채점 또 면접까지 행하면서 느껴왔던 점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대기환경 실기시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그 출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출제 기준은 2년, 3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그동안에 바뀌어진 내용을 쭉 보면 거의 흡사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NCS가 도입된 연도부터 과정형에 대한 그 항목이 더 추가되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실기 문제에 출제되는 그 범위는 거의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출제 기준에 대기환경 기사산업기사의 실기시험 과목은 대기오염 방지 실무입니다. 이 대기오염 방지 실무라는 과목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주로 제가 생각하기는 처음에 대기오염 방지 실무에 연소 계산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해가스 처리 분야가 있고 세 번째는 집진장치가 여기 아주 기본이고요. 이거 외에 대기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방법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이거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정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지만 과정형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시험 문제로 이렇게 실기로 출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기 문제를 쭉 살펴본 결과 과거에서 쭉 진행되어 오던 그 내용이 거의 연소 계산과 유해가스 처리와 집진장치 그리고 측정 이런 분야에 포함된 실기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생관리 실기시험 내용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환경 산업기사 기사 실기랑 마찬가지로 산업위생관리 기사 산업기사의 실기 과목은 작업환경관리 실무입니다. 작업환경관리 실무인데 이 실무 속에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도 꽤 많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또 한 가지의 그 내용에는 환기 부분이 중점적으로 또 출제되고 있습니다. 환기는 다시 나누면 이건 국소배기와 또 전체 환기가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대기 환경에서 취급하는 유해가스 처리와 집진 처리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과 산업위생관리 기사 산업기사의 그 공통점이 한 30% 정도는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를 취득하거나 수험 공부를 한 친구들은 산업위생관리 기사, 산업기사 시험을 치는데 조금 그 전에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이루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환경 관리 실무에 과정형 평가에서 적용되는 한 11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뒤 항목도 법령 같은 거는 좀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은 문제로 좀 출제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산업위생관리 기사, 산업기사에 관련된 실기 문제도 거의 기존에 해왔던 그러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사와 대기환경, 산업위생관리, 기사와 산업기사 실기 문제의 유형을 갖다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단답형이 있고요. 근데 이 단답형은 보통 기사는 20문제 또 산업기사는 18문제 이 정도의 문제 수가 있는데 단답형 문제는 여기서 한 많아봤자 2문제 그 정도 출제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질문에 대한 답이 딱 하나 나오는 거죠. 단답형이니까. 예전에 한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대기 오염 물질인데 그 지하실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등에서 발생하는 기체상 오염 물질. 이 오염 물질은 사람이 흡입하면 폐암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물질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이 물질에 대한 피해가 좀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의 정답은 RN, 라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나라 말로 라돈 이렇게 써도 되고 그게 한 5점짜리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알면 5점을 얻고 이 문제를 모르면 5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단답형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술형. 서술형은 말로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전기집힌장치의 장점을 3가지 쓰시오. 또는 단점을 2가지 쓰시오. 이렇게 가지수를 물어보고 점수가 부여되는데 그 가지수마다 부분 점수가 있게끔 하는 서술형 문제. 이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는 또 뒤에 가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산형 문제인데 계산형 문제는 말 그대로 공식을 이용해서 그 공식에 들어가는 인자의 값을 대입하여서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서 푸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산업위생 관리 기사, 산업기사,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는 칼큘레이터라는 전자계산기를 소지하고 들어가서 그것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계산형 문제가 있는데 이 계산형에 대한 그러한 배점과 또 풀이 요령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이렇게 단답형, 서술형, 계산형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문제나 18문제 중에 서술형이 단답형이 한두 문제 나오고 서술형이 이 회차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거의 8문제, 이게 10문제, 또는 이게 10문제, 8문제, 이런 식으로 바꿔가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는 한 50대 50%대 50%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기 문제집, 대기환경과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문제집, 실기 문제집도 건기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발간하였는데 거기도 보면 수험생의 공부를 돕기 위해서 원래 문제는 서술형이 먼저 나오고 계산형이 먼저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다. 섞어서 나옵니다. 1번에 계산 문제 나오고 2번에 서술형 나오고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그 수험생의 어떤 공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문제집에는 처음에는 서술형만 딱 모아놓고 물론 실무 과목에 대한 서술형만 모아놓고 그 다음 파트 2에는 계산형 문제만 모아놔가지고 잘 적응해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했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답안 작성 시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실기 시험을 볼 때에 준비해야 할 필기구. 물론 산업인력공단에서 다 이걸 갖다가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검정색 볼펜이 아주 기본적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볼펜도 써도 됩니다. 그러나 거의 검정색 볼펜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검정색 볼펜을 답안지 작성할 때 꼭 이걸 써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지가 이렇게 있으면 문제지에 문제가 나오고 또 답안 작성하는 게 따로 나옵니다. 답안 작성, 답안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답안지에다가는 검정색 볼펜을 하고 문제지에다가는 연필을 사용해도 되고 사포를 사용해도 되고요. 또 색깔이 있는 적색 볼펜을 사용해도 돼요. 문제지에는. 그래서 내가 그 문제의 어떤 수치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적색 볼펜으로 문제지의 그 숫자에다가 이렇게 확실히 마킹을 하고
공식에 적용될 그런 숫자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검정객벌표를 기본적으로 답안지에다가는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지에다가는 연필로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적색 볼펜으로도 체크해도 되고, 그래서 그걸 확실히, 왜냐하면 공식에 한 항목이라도 빠져서 계산값이 틀리면 그건 점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취향에 따라서 잘 이렇게 필기구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란에 이제 정답을 작성하는데 여기에 따른 또 요령도 조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답안지에 예를 들어서 3번 문제 답안지에 공식 쓰고 계산 문제 뭐 말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썼어요.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 정답이 40.57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답안지 작성할 때는 문제에 여기에 따르는 뭐 단위가 정해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그래서 문제 단위가 정해져 있으면 굳이 이걸 단위를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 답만 써도 되는데, 자기가 이제 풀었어요. 계산기로 다 했으니까 이거 잘 풀린다 해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이 40.57에 말 그대로 막 이렇게 이걸 정말 잘 풀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다든가 아니면 밑줄을 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삼각형을 그린다든가, 여러분 요거는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채점하지 않고 0점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것은 답에다가는 절대로 표시하지 말라. 다른 기호를 표시하지 말라. 그게 또 하나의 수험생이 실수해가지고 정말 잘 풀었는데도 점수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거는 어느 그 수험생의 습관이에요. 뭐 학교에서는 해가지고 이게 진짜 답이다 해가지고 하면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는 그걸 갖다 틀렸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답에다가는 절대로 표시를 하지 말라. 표시할 경우는 오답 처리할 가능성도 많다. 그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썼어요. 근데 답안지에 답을 썼는데, 그러니까 문제지에다가는 뭐 개판을 써도 돼요. 그냥 막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답안지에다가는 답안을 썼어요. 답안지를 써가지고 수정해야 될 경우가 있더라. 보니까 이 답이 내가 푸른 게 틀렸어. 그러면 1000으로 써야 되는데 만으로 썼다 그러면 1000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답안지를 달라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답안지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두 줄을 긋고, 예를 들어서 1000으로 썼어요. 그럼 두 줄을 긋고 다시 만으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쵸? 만으로 써야 되는데, 두 줄을 걷을 때 반드시 그 감독관이 있어요. 감독관에다가 손을 들고 이 두 줄을 근 위에 수정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인을 받아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채점할 때에 채점하시는 분이 그 수험생이 어떤 글씨체를 보고 이거 우리 제자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사인이 없는 두 줄을 긋고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하나의 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는 건 좋은데, 두 줄을 근 데다가 감독관의 사인을 꼭 받아라. 그거는 이제 그 시험 볼 장소에서 미리 감독관이 또 일러줍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거기 지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수정 테이프를 가끔 사용하려고 하는 수험생이 있는데, 수정 테이프, 이렇게 수정액 같은 수정 테이프나 이런 수정 도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고 사인을 받는, 그래서 답안을 수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잘 답안 작성하고, 또 답에다가는 절대로 표시를 하지 말고, 또 단위가 문제에 부여된 단위와 정답의 단위를 썼을 경우에 일치하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유형이 단답형, 서술형, 계산형이 나오는데, 뭐 단답형은 그 한 가지만 쓰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이제 서술형을 작성할 때에 그 유의사항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술형이라고 하면 거의 여러 가지를 쓴다고 하죠. 2가지를 쓰시오, 3가지를 쓰시오, 많게는 뭐 6가지까지 쓰라는 그런 서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니까 1, 2, 3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좀 미심쩍어 그래가지고 4가지 쓴 친구도 있고 또 5가지 쓴 친구도 봤어요. 근데 채점 대상은 오로지 3가지만 쓰라 그러면 이 4번, 5번, 6번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채점자는. 이 3가지 중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1번을 썼는데 정답이고 2번을 썼는데 정답이고 3번을 썼는데 오답이다 그러면 이 친구는 3점이니까 1.1씩 부여돼서 2점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잘 유념해서 서술형 문제에서는 무조건 가장 확실한 정답을 처음부터 써라. 여러분들이 공부해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답을 첫 번째부터 밑으로 써내려가야 하는 그러한 그 요령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쓰시고 또 이 서술형은 부분 점수가 항상 부여됩니다. 그리고 서술형에서 질문이 많아요. 뭐냐면 정말 그 문제집에 있는 그러한 내용과 똑같이 써야 되느냐? 아닙니다. 문제집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답의 키워드. 이런 것들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또 예를 들어서 뭐 연소한다. 근데 다른 친구는 태운다. 연소한다, 태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비슷한 말이죠. 그 비슷한 말을 들어간 또 답안 작성도 채점자가 상의해가지고 이것도 정답으로 인정하자. 그러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책에 있는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말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의미를 완전히 습득하셔가지고 답안 작성할 때 그 의미대로 쓰시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답안 작성에서 이제 만약 서술형의 법령에 관련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대기보전법에 나오는 법령 그대로 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서술형이 나왔다 그랬을 때 질문이 있습니다. 또 법에 나온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그 키워드가 들어간 내용을 써도 되느냐? 저도 채점을 많이 해봤지만 그 법에 나오는 토시 하나 그대로 쓰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법령에 대한 문제일지라도 정답 범위 내에 들어가는 그 키워드가 들어가면 채점자들끼리 또 회의를 해가지고 이건 정답 처리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전부 다 오케이 하면 정답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채점은 한 3명 이상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법령은 굳이 그대로 써야 된다. 뭐 틀리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채점자들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이 키워드가 들어가면 맞는 걸로 한다 하면 그게 또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약간의 서술형은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봤어요. 서술형의 답이 3가지라 해서 3가지 딱딱딱 있는데 쓴 친구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도 답이 된다 이것도 답이 된다 해가지고 정답란을 갖다가 채점자가 또 쓰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검토할 때 이게 정답인데 이거 맞겠구나 이걸 확인되니까. 그래서 정답란을 굉장히 많이 쓴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어가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비슷한 의미의 내용도 꼭 쓰시라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법령 전체를 다 쓰느냐 키워드만 써도 되느냐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법령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개정 전 법령, 개정 후 법령 어떤 걸 써야 되냐면 두 개가 틀릴 경우에 개정 전에는 3m/s라 그랬고 개정 후에는 5m/s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완전히 답이 틀리죠. 그러면
채점할 때 그 날짜, 시험 문제 출제된 그 날짜 있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시험 보는 날짜에 개정된 걸로 나왔다. 근데 1년 전엔 개정 안 되는 걸로 나왔다 그러면 개정된 것으로 답을 써야지 정답이 됩니다. 개정되지 않는 것으로 정답을 썼다가는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굉장히 시시비비가 많이 있지만 통일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된 그 시각, 그 날짜에 개정된 법령 사항으로 채점을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꼭 문제 출제하는 그 출제자에게는 인력공단에서 법령에 관한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현행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시험 문제를 내시라 이런 지시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염두에 꼭 두시고 서술형 법령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형 답안의 작성 기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산 과정과 답란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계산형 문제에서 답만 단지 썼을 경우에는 그건 오답입니다. 이것은 부정행위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왜 그 답이 나왔는지 계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는 그러한 규칙이, 그러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점할 때는. 그래서 계산형 답안에는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을 꼭 쓰셔야 되는데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공식은 꼭 써야 되나요? 공식을 안 써도 좋습니다. 공식을 안 쓰는 대신에 그 공식을 이용해서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그 계산 과정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의 어떤 그 점수 또 서술형 문제의 점수 이거는 아까 얘기했는데 중간 점수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계산형 문제의 점수를 말합니다. 만약에 계산형 문제가 단독으로 하나 문제가 나왔어요. 뭐 2가지를 물어보고 3가지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나오면 중간 점수가 없습니다. 부여된 점수 외에 0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계산 문제인데 분리된 문항이 있어요. 1번, 2번 이렇게 분리된 문항인데 6점이다. 그러면 요걸 3점, 3점. 요걸 쓰고 요건 못 썼다 그러면 3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형 문제라고 할지라도 부여된 점수의 분리 개수만큼 배점이 부여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계산 문제가 여기 6점인데 1번은 맞고 2번은 틀렸다 그러면 3점이 득점이 가능합니다. 계산형 문제 답안 작성 시에 그 단위 표기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의 단위가 없으면 당연히 오답 처리하지만 문제 요구사항에 단위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단위를 안 써도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그 기출문제 경향을 쭉 보면 계산 문제에 뒤에 그 어떤 요구사항에 단위가 다 붙어 있어요.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한 90% 이상이. 그래서 만약에 단위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숫자만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단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데 만약에 근데 문제의 단위가 예를 들어서 미터 퍼 세크로 주어졌는데 내가 계산한 걸 센티미터 퍼 세크라고 했다. 물론 숫자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틀립니다. 이걸로 요구를 했으니까. 그거는 잘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하셔가지고 답안을 작성해야 되고 계산형 문제에서 그 답을 쓸 때 소수점 같은 거 원래 기본적으로 실기 문제 맨 앞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답을 쓰실 때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했는데 첫째 자리만 썼다. 그걸 갖다가 틀렸다. 이렇게는 또 안 해요. 채점자 또 상의를 해가지고 야, 첫째 자리까지 써도 정답으로 인정하자 그러면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채점자의 기본적인 또 마인드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수험생의 편에 서서 채점을 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의 소수점 같은 걸 작성할 때는 최종 결과값에서 소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점 둘째짜리까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소수점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 첫째짜리만 쓰시오,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작성해야 되죠. 뭐 그럴 경우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로만 쓰시오, 그러면 소수점 없잖아요. 그럼 소수점을 버려서 작성하는 것도 요령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대기환경 문제나 아니면 산업위생 관리 기사에서 뭐 백필터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130.5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백필터가 이제 하나의 그 물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130개가 넘는데 0.25개를 백필터를 잘라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소점이 있으면 한 개를 더 올려서 131개로 이렇게 정수로 써야 된다. 그렇게 그 작성하는 그 방법이 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만약에서 5.6명이 나왔는데 5명하고 사람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6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답안 작성 요령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문제집에 그런 내용들이 다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 130.25개로 해놓고 131개가 아니라고 이것만 써놓고 하는 수험생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엄격한 채점자들은 이건 틀린 걸로 합시다 막 우기면, 다른 사람들도 아 그렇죠, 이거는 뭐 반을 잘라서 하면 이건 뭐 사용도 할 수 없고 그러는데 그럼 이걸 틀린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빵점이 되는 거예요.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정수로 표현하는 답안일 때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권면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형 답안 작성할 때 공식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아까 그랬죠. 공식은 적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공식에 맞는 계산식은 꼭 있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공식은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고, 계산식 작성 시 혼란 최소화와 계산 후 검산 과정 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험생의 어떤 헷갈리는 부분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지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험생들 봤어요. 예를 들어서 50 곱하기 2, 근데 보통 이게 10으로 나누는 값이 해가지고 10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누기를 안 썼어요. 이 친구가 이 나누기를. 수학 공식인데 이거 왜 나누기를 안 썼지? 궁금한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할 때 연습장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잖아요. 줄이 쳐져 있으니까 이것도 줄이 쳐져 있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게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식이에요? 수학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0점 처리한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식을 완벽하게 쓰고, 또 하나 헷갈리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수식도 있잖아요. 수식도 작성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막 해다 보면 10 곱하기 2는 20 곱하기 5는 100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라서 써야 돼요. 원래는 10 곱하기 2는 20 20에 곱하기 5는 100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정답인데, 이 실수 엄청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빵점입니다. 왜냐? 10 곱하기 2가 결국 100이 되는 거잖아요. 다 같다 그랬으니까. 이 수식에 이게 이렇게 쓰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 배운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10 곱하기 2는 20인데 거기다가 이제 다른 어떤 요구사항을 넣어서 5를 곱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100이다. 이렇게 써야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말고, 우리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어떤 그
옛 유모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식도 끊어야 될 때는 끊어서 쓰는 이런 요령 꼭 좀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답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산형 문제를 또 그 작성할 때에 답안 작성할 때에 이 양식을 꼭 적어야 하나요? 이런 또 질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양식을 꼭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양된 계산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10대 1은 x 대 10이다. 그러면 이게 x는 1분의 10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을 꼭 써야 되느냐?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비례식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x값만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근거는 있어야 된다. 아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x값만 덜렁 써버리면 그건 계산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또 문제가 있고, 이런 그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는 주로 그 연소 계산이나 유해가스 처리 그 반응식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꼭 좀 알아두시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반응식을 쓸 때 왼쪽에 반응식과 오른쪽에 반응식이 있는데 여기 있는 개수와 여기 있는 개수가 같아야지 이게 완성된 반응식이거든요. 근데 개수가 틀린다. 그러면 이 식이 반응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채점자가 또 판단합니다.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필요가 없으니까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비례식을 세워서 썼으니까 맞게 해주자. 또 어떤 까다로운 채점자는 무슨 소리냐, 이런 화학양론식에 왼쪽하고 오른쪽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맞아야 되니까 여기가 틀리면 그걸 틀린 걸로 한다.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반응식에서 이 오른쪽에 반응되는 물질을 문제 자체에 여기랑 상관이 없으면 아예 화살표 해놓고 여기는 비워두는 게 좋아요. 여기 그냥 요 앞에 반응식만 그 몰수별로 하는 걸로 써도 괜찮아요. 그건 확실한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비율대로 반응을 하니까. 그런데 굳이 뭐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썼는데 잘못 썼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할 때 단위 환산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한 그 예제 문제를 또 계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위 환산식은 최종 정답의 단위와 일치시키기 위해 단위 환산이 꼭 필요합니다. 최종 정답의 단위와 일치되지 않으면 그건 틀린 답이에요. 10m하고 10cm하고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여기다 써놨습니다. 평판형 전기집진장치의 배출가스량이 200세제곱미터/미니트, 먼지 농도가 19g/세제곱미터인 배출가스를 처리하여 20mg/세제곱미터로 유지하려면 입자 이동 속도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단 집진판의 규격은 높이 5m, 길이 4m이고 집진판의 개수는 25개이며 집진판의 양면은 집진되고 가장 양쪽의 측면의 집진판은 한 개의 집진면만 갖는다. 이런 문제가 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실기 기출에. 그러면 제가 이제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의 입장에서 저는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풉니다. 자, 배출가스량 200인데 여기 이제 빨간 걸로 해도 돼요. 여기 Q죠, Q. Q라고 하고, 그 다음 먼지 농도가 처음에 들어가는 먼지 농도가 19g/세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들어갈 때 먼지 CI. 저 같으면 이렇게 이제 숫자 위에다가 그런 그 공식에 들어가는 기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처리하여 마지막 나오는 게 20mg/세제곱미터로 유지하려면 입자 이동 속도가 WE라고 합니다. 전기집진장치에서는. 그리고
집진판의 규격이 높이가 5고 길이가 4니까 이걸 곱하면 A가 된다. 왜냐하면 면적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집진판의 개수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25개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개 있는데 안에 있는 집진판은 이쪽도 집진이 되고 이쪽도 집진이 된다.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총 25개 중에 2개 뺀 23개. 23개는 뭐예요? 양쪽이 다 집진이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집진판 양쪽 측면에 이 집진판하고 이 집진판은 이쪽은 안 되고 이쪽만 된다는 거예요. 집진이. 그러면 24개의 판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 나중에 계산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그 계산하는 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전기집진장치 집진 효율을 구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지워졌네요. Q, CI, C0, WE. 자, 봅시다. C 들어오는 입구의 먼지 농도, 출구의 먼지 농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전기 집진제가의 전체의 집진율을 구할 수 있어요. 구했죠? 이걸 구해야지 이 이동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전기 집진 장치의 효율 구하는 공식이 이겁니다. 더치 앤더슨 식이라고, 그냥 더치 식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의 뭐 전기 집진 장치에서 이 문제가 안 나오면 전기 집진 장치 문제가 아닐 정도로 많이 나오는 효율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1-exponential 마이너스 q분의 aw니까 a 곱하기 w니까 여기서 0.998을 여기다 대입하고요. 그 다음 1 마이너스 여기에 이제 200분의 a가 5 곱하기 4죠. 5 곱하기 4 곱하기 w는 몰라요. 지금 이게 w 이동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자, 2에 ln을 취하면요 이게 1이 돼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5 곱하기 4인데 모두 24개가 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릴 때. 그래서 여기다가 2 곱하기 24를 해줘야 돼. 2 곱하기 24를 하고 5 곱하기 4를 하고, 그 다음에 60은 뭐냐면 그 미니트를 초로 바꾸는 그런 60을 곱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왜냐면 이게 미니트니까 초로 바꾸려면 60을 위에다 곱해줘가지고 ln을 양변에 취해서 하면 아까 이게 1이 되어버리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 값만 여기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W를 구합니다. W를 구하니까 이 단위는 메타퍼세크로 나왔어요. 메타퍼세크로 나오는데, 메타퍼세크를 지금 문제에서는 센티미터퍼세크로 고치려며요. 최종적인 답이. 그러면 단위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메타와 센치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그래서 방전극에서 집진극으로 먼지가 달라붙는 속도는 2.16cm/s다. 이렇게 정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위 환산을 꼭 좀 염두에 두고 하시라. 단위 환산 중에 또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밀리그램 퍼 제곱미터를 ppm으로 바꾸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셔가지고 단위 환산에 반드시 그 문제 물어보는 질문에 확실히 대답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형 문제의 단위 환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해보고, 또 이 계산 문제를 저의 입장에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 환산할 때에는 최종 정답의 단위와 일치시켜야 됩니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단위 환산이 꼭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 질문의 단위와 다른 단위가 밑에 정답에 들어가면 그건 정답이 아니고요. 0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알아두시고, 지금 질문하는 이러한 그
계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제가 계산 문제를 푸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즉 문제가 있다고 치면 저는 평판형 전기집진장치 배출가스량 하면 이런 그 수치에다가 저라면 이렇게 Q라는 그 공식에 들어가는 인자를 빨간 펜 같은 걸로 써면 되겠습니다. 문제지에다가 쓰는 거니까 답안지에 쓰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먼지 농도가 처음에 들어가는 유입된 먼지 농도 CI라 그러고 또 처리하여서 나오는 먼지를 CO 라고 이렇게 하고 그때의 입자 이동 속도를 W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크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집진판의 규격이 5m, 4m 요거는 이제 두 개를 곱하면 A가 되죠. 집진판의 면적이 되죠.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수는 25개가 나란히 서 있는데 맨 왼쪽 맨 오른쪽에 집진판은 한 면씩만 집진판이 되고 그 바깥에 있는 거는 집진판이 안 돼요. 그럼 가운데 있는 23개는 양쪽이 다 집진판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집진판의 개수가 24개가 2개, 면이 2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억하셨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답을 쓰는데 전기 집진의 집진 효율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기 여기까지에 주어진 내용을 갖고 전체적인 효율을 구합니다. 이 효율 공식 아시죠? 1 입구에서의 먼지 농도분의 출구에서 먼지 농도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99.8%의 집진 효율을 갖는 전기 집진장치입니다. 저거는. 그런데 지금 뭘 구하라 그랬어요? 입자 이동 속도. 입자 이동 속도는 뭐냐면 집진극에서 방전극에서 방전된 입자가 집진극으로 이동하는 속도예요. 굉장히 느립니다. 전기 집진장 전체를 흘러가는 속도는 빠르지만 방전극에서 집진극으로 먼지가 달라붙는 속도는 굉장히 늦어요. 그게 이동 속도예요. 그러면 자, 이 전기 집진장치의 효율식 더치 앤더슨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더치식이라고 합니다. 이 공식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는데 이걸 안 쓰고 여기서부터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이 인자가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공식도 쓰고 이런 공식도 써야 되는 게 나를 위해서 좋다. 검산하기 위해서 좋다. 그래서 이제 쭉 설명해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식에다가 대입합니다. 전체적인 효율이 99.8, 0.998에서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요거 지수입니다. 자, 200이 뭐예요? Q지요. 그리고 A가 5 곱하기 4죠. 5 곱하기 4. 근데 양쪽 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2를 곱하고 그게 24개라고 아까 설명해 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200이 미니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초로 나와야 되니까 60을 여기다 곱했어요. 그리고 요 WE가 이동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에서 WE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다가 ln을 자연로그 ln을 취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ln e는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ln 취하면 1이 돼서 이게 앞으로 넘어오고 이걸 넘어가고 해서 ln 1-0.998은 그냥 앞에 넘어온 값, 이거 그대로 넘어온 값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모르는 항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W. 그래서 W를 구하면 그 단위가 메타 퍼 세크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썼으면 정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 센티미터 퍼 세크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메타를 센티미터로 고치는 100을 곱해줘야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2.16 cm per sec. 자, 다시 한번 계산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요령.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 물론 이제 수험생 자신의 어떤 그 루틴 또 어떤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틀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꼼꼼하게 검산도 하고
답도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 수치에다가 지금 이거는 파란색이지만 빨간 걸로 다 매겨놓고 공식을 쓰고 또 공식을 쓰고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2.16이 나왔는데 이렇게 끝내지 말고 다시 한번 검산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모든 계산 문제는 다시 한번 검사. 왜냐하면 계산기를 잘못 누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산하셔가지고 이렇게 단위 환산까지 다 해주시는 게 최종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점이라고 생각되고 자 이렇게 해서 실기 문제에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의 Q&A를 갖다가 좀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 3단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무 때나 좋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답변의 분량이 좀 많으면 새로운 글쓰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꼼꼼히 공부하시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안 작성 요령의 Q&A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